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대적 변화를 조금 훑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새누리당이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20년간은요,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뭐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또 호래비가 되거나 또 이산가족이 되거나, 저희 집이 대표적인데 저희는 딱 원래 평양이 고향인데 딱 절반 내려오시고 절반 못 내려왔어요. 딱 반으로 딱 갈렸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백만이 아니라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가난했어요.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북한이 또 너무 무서웠어.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무서운데 60년대 말까지 68년도까지 막 북한에서 막 내려보내잖아요. 김신조가 저 청와대 앞까지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보릿고개는 있지.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가. 생존. 민주주의고 경제성장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생존에 대한 회의. 그래서 실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존.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 실존주의자가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같은 게 있으니까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이런 실존주의자들이 태어난 거죠. 왜? 인간이 너무나 실존적 각성을 하는 거죠. 기독교도 저때 굉장히 부흥했는데 사람들이 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라는 게 미국으로 가는, 유학 가는 창고가 되기도 하고 구호품이 올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창고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런데 60년대가 딱 끝나고 보릿고개가 극복되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년간은 이제 딱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1971년에 위수령이 발동되고 1972년에 10월 유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긴급조치가 쭉 선포가 되고요. 79년도 뭐 11.6도 있고 12.12도 있고 80년에 5.18이 있고 쭉 가면서 뭐 87년도 뭐 6.29까지 가고 60 뭐 민주항쟁까지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아니 근데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억압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이래도 되나? 통행금지도 없고, 통행금지도 있고 5시가 되면 모두들 다 이렇게 그 국회된 경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떤 거를 했냐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전에 그 생각도 못 했죠.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민주의 시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쪽으로는 경제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하는 와중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민주의 시대가 됐고 그 클라이맥스가 87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 바뀌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1980년대가 끝나가는 그 무렵에 독일이 통일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2010년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진보, 그 사회주의라고 얘기해도 되고 진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진보에 대한 회의. 진보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쟤들은 뭐 뜻은 좋고 뭐 말은 많은데 결국 그건 해결 못해. 이러면서 자유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세계화가 시작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자유주의 정부를 했고 저게 화두가 된 거죠. 뭐 예컨대 무슨 뭐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아니면 하이에크라든가 뭐 미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읽히고 말이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서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에 점령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고 2010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시장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트리클 다운이 된다. 위에가 돈 벌면 내려온다. 낙수 효과가 있다는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욕스러운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려요. 공정사회, 공생, 공동체 이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느냐? 한국의 보수, 안보 보수. 제가 굉장히 고생하게 표현했는데 안보 보수. 군인들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한 거예요. 80년대 말까지 노태우 대통령까지 한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어디로 넘어왔느냐? 시장 보수로 넘어온 거예요. 시장 보수 누구? 기업인들이 보수의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삼성 이런 분들이 권력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 이후에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보수, 이게 오늘날 새누리당과 보수의 숙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삼각 카르텔이 있어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와 사회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보수. 이 삼각 카르텔이에요.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 될 때요, 이게 무너져서 된 거예요. 첫째, 안보 보수가 이탈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탈을 했느냐?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탈을 해요.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다 이러면서 콜린 파웰 같은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했던 사람이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오바마 지지 선언해요. 그러니까 부시의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해요. 시장 보수까지 이탈을 해요. 시장 보수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딱 대통령 선거 2달 앞두고 그냥 무너져요. 9월 초에. 그러면서 그 월가의 탐욕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 보수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은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티파티 운동이 그 뒤에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됐던 2010년도 이후부터는요, 우리나라의 이슈가 외교 안보 이슈도 아니고, 지금은 북한 이슈가 다시 나왔습니다만, 경제 이슈, 성장 이슈도 아니고 사회 경제적 이슈예요. 비정규직의 문제, 무슨 급식에 관한 문제, 대학 등록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한지중권, 뭐 하여튼 주택 문제 이런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특히 문화적인 문제에서 보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좀 큰 틀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요걸 좀 다르게 또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진짜 45세 이상과 이하,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 세대 전쟁이죠. 세대 전쟁. 이 세대 전쟁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스프레소 커피 세대 대 자판기 커피 세대의 대결이다. 엄청나게 그 양극화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하면, 정체성이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학교를 들어갔고, 국민교육 현장을 내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요, 이분들은 권리란 걸 찾아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죠? 의무. 난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이 4대 의무를 이해를 못하겠어. 국방과 무슨 납세는 이해하겠는데 왜 교육하고 노동이 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공화주의자들은 이걸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요, 지금도 전쟁 나면 나가 싸울 태세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국가가 부르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저분들이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상사가 퇴근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집에 퇴근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사가 집에 자기가 깜빡 잠들어 있으면 다 뻗치고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들. 예. 옛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 때문에 잘 모르는데 90대 초에 사랑이 먹일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대발이 아빠. 애국심 투철하고 세금도 그냥 꼬박꼬박 내고 그냥 무지무지 권위적이야. 그냥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이게 보수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어. 그냥 막 저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떠냐.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밤새 있는 거지. 뭐 그냥 있는. 국가가 최고의 가치.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모든 걸 바쳤대. 중동으로 가라면 가고 베트남으로 가라면 가고 독일로 가라면 가고. 뭐 왜? 너무 가난하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국가가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거지. 그런 거고. 우리 세대 40대 50대 우리는 비로소 시민의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뭐 대단한 권리를 찾은 거.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조금 비슷하게 권리 좀 찾은 거예요. 그 권리라는 게 대단한 권리가 아니고 아니 무슨 12시 되면 통행금지를 합니까? 말도 안 돼. 5시가 되면 어떻게 전 국민이 길거리에 서서 이걸 합니까? 아니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애국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하철 들어가는데 지하철 왜 정경들이 남의 신분증을 다 보자 그러는 거냐? 여관에서 잠자는데 들어가고 신분증 보자 그러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그냥 거부한 거죠. 사람이 머리 기르는 것까지 그냥 단속하고 자르고 말이야. 여자들이 치마 입는 것까지 제한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정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이 세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는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야. 왜? 한국이 풍요롭던 시대, 그때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 세대예요. 가난도, 독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고 굳이 얘기하자면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권리가 더 커진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윗세대가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저것들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의무를 총 들고 나가 싸워서 죽겠다고 댐벼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해달라는 게 저렇게 많냐. 세금도 안 내면서 등록금 깎아달라, 반으로 해달라, 뭐 무상급식을 달라 말라, 돈은 자기들이 벌어서 다 갖다 냈는데 이놈들이 우리 옛날에는 무슨 그런 게 있냐. 학교 가면 당연히 때리면 맞는 거고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뭐 조금 뭐 회식하자 그러면 바빠서 그냥 가야 된다 그러고 가는 게 도대체가 말이 되냐. 상사가 나무라는데. 여러분, 이 세대가 젊었을 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 그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 못 지어서 선진국 필리핀이 와서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울장에 이란에 갔잖아요. 그때 중동이 막 중동붐이 있었는데 테헤란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서울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갖고 테헤란하고 서울하고 뭘 했냐면 자매 결연을 맺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서울로를 하나 만들고 서울에는 저 변두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테헤란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뽕반인데 아무것도 없는 때. 근데 오늘날 테헤란로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20대 때 대한민국에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가 있고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어요. 같이 보는 거죠. 텔레비전을 하면 남의 집 가서 보는 거예요. 전화 오면은 이장집에 전화 오면 그거 불러서 전화 받고. 이때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주는 정보도 다 못 받는, 국가가 주는 정보도 다 못 받는 거지. 부지런한 사람이나 국가가 주는 정보 받는 거지. 자, 제가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70년이었는데 그때 텔레비전 샀어요. 월남 갔다 온 분이 월남에서 온다고 국가가 주는 일본산 텔레비전 큰 걸 들고 왔어. 그걸 자기들이 사용할
저기 형편이 안 되니까 팔았어요. 그걸 샀어. 텔레비전 집, 그 전에 저도 남의 집 가서 봤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텔레비전. 전화기가 한 대씩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지금은 전화기하고 텔레비전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 이게 왜 소비자냐면요. 지금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거부할 권리도 없었어. 정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싫은 거 안 한 정도예요. 여기는 고르잖아요, 자기들이. 우리가 요즘은 극장 가면요. 제가 어릴 때 뭐 스카락장을 간다, 허리우드를 간다, 대한극장을 간다라는 건 어떤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영화는 거기서만 했거든요. 단간이에요, 단간. 그럼 가서 줄로 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치권이라는 거, 저 성룡 영화를 보러 갔다 2번 실패했어. 어우, 너무 그게 믿기지 않겠지만 서대문 노타리까지 줄이 서 있어요. 그거 보려고. 그거 하나 홍대서만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복합관에 가서 골라서 보잖아요. 저 집에 가서 텔레비 보면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이 쿡TV 그걸로 개콘 틀어놓거든요. 그거하고 런닝맨 뭐 이런 거 못 봤던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실제 방송 뭐 하는지 저는 몰라요. 소비자가 틀어놓는 게 그게 하는 거지 그 시간에. 정치인들도 이렇게 소비를 해요. 뭐 조국은 정치 안 하는데, 손석희는 안 하는데, 안철수는 안 하는데, 박원순은 휙휙휙휙 넘기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은 보수가 주도했던 나라예요. 보수가 주도했던 나라고 그 보수가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보수가 우위일 때 그 보수를 떠받들여 왔던 7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7가지 기둥이 최근에 다 흔들려요. 첫 번째 기둥 지식인이죠. 지식인. 옛날에는요. 지금도 시장에 나가보세요.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열의 9권은요. 40대 진보학자가 쓴 책들이 팔려요. 담론 시장에서는 이미 보수적인 학자들의 책이 잘 안 팔리죠. 두 번째는 언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보수 신문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저도 보수 기독교니까 보수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셌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옛날보다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고 신도들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러죠. 네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파는 뭐 최근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려하고 그러지만 거의 문화파는 원래 문화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이 좀 특이해서 과거에 보수적인 분들이 조금 역할을 했지 원래 예술이라는 건 그 좀 진보적인 분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가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건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앙소리는 소 한 마리하고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처음에 소 300마리를 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 사는 걸 300마리나 묻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3,000마리 묻었다 그러면 저거 다 묻어야 되나? 좀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해요. 3만 마리 묻었다 그러면 나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르니까 이게 다 묻어도 되나 이거? 30만 마리면 시큰둥해져요. 300만 마리 묻었다 그러면 뉴스를 안 봐. 개체에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는요. 개체를 다루기 때문에 영향이 그래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화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장애인 성폭력 그거 뉴스에 봐야 무슨 도가니라는 영화 하나가 영향이 더 크지. 그 다음에 기업 또 뭐 옛날에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인데 지금은 뭐 이거 뒤에 골목 상권까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권력기관들입니다. 검찰이나 국정. 옛날에는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총리실에서 뭐 민간이 사찰했다고 이제 권력이 휘청휘청할 정도니까 그게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입니다. 이것이 이제 7가지 기둥인데 이것이 좀 다 옛날보다는 약해진 겁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75.8%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게 나왔어요. 근데 2010년도 이래로 지금 3년 동안 새누리당이 못 푸는 숙제가 있죠. 왜 45세 이하가 새누리당이 이토록 싫어할까? 2010년 선거 끝나고 너무 놀라워 충격을 받아갖고 턱 던진 거예요. 야, 2030-40 대책을 만듭시다. 또 사람들도 막 데리고 대책을 만들었는데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거기서 참패를 당하니까 안 되니까 또 뭐 젊은 분들도 데려오고 해갖고 뭐 좀 하자고 했는데 총선 때도 거기 또 져요. 이번 대선도 거기서 또 크게 줍니다. 아직 안 풀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분노하는 게 뭔가. 조지픈 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픈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고 스마트 파워 이런 말 쓰는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그 권력의 미래인가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날에는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도 사유화됐다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게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사적으로 전쟁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나 김정은이나 이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전쟁이 사유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도 사유화되고 있다. 권력도 사유화되고 있다. 저렇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좌파 철학자, 아주 진보적인 철학자인데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오늘날 이 사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건대 이 시대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인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법, 입법, 행정을 다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요, 시민혁명을 먼저 하는 데입니다. 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먼저 발전했어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가 뒤따라왔어요. 따라서 문민 통제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뭐냐? 선출받은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관료를 통제하는 게 민주주의국의 정치예요. 조르주 클레망소라고 하는 프랑스 총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고 위험해서 군인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럽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에서 일제시대 때 관료제가 도입돼서 군사정권 때 계속 발전하죠. 그리고 고시 붙은 분들이 90년대 이후에 국제협상, FTA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노하우가 쌓이고 실력, 전 세계에서 아마 관료들이 가장 수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근데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87년 이후에 이제 정당도 이제 걸음마, 민주주의도 걸음마, 정치인들도 걸음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정치가 유행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유럽에서는 전쟁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정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관료들과 이 사법기관들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만나요? 로펌에서 만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보다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급한 일 생기면요, 우리가 손으로 뽑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다 비켜. 다 비켜. 그게 FRB 의장이든 CIA 국장이든 다 비켜.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들, 대통령, 부통령 순서로 쭉 써서 위임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어떠냐? 우리가 손으로 뽑은 사람부터 다 비켜.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지난 대통령 선거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이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만도 압도적으로 찍었는데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그것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45세에서 55세면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을 더 많이 지지했는데 이분들도 넘어왔거든요. 그럼 왜 넘어왔느냐? 저희가 전략을 뭐 그 얘기는
유권자들이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봤을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가지를 비교했을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크게 보면 우선 진영을 비교해 봤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거 비교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를 비교해 봤을 거예요. 세 번째 정당을 비교해 봤을 거예요. 네 번째 정책을 비교해 봤을 거예요. 정책은 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진영. 보수가 위기를 맞고 있고 혁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기인 건 분명해요. 제가 20대, 30대, 40대를 FGI에서 계속 조사해 보면요. 일관되게 젊은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위기의 그 본질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다. 존경할 인물이 없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영이 계속 이기려 그러면 그 진영에 속한 대표적 인물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아, 보수적인 이문열 씨가 예를 들면은 뭐 공정보다는 더 질을 받는다든가, 언론인들 중에도 그 사람의 칼럼가 그거는 진영을 떠나서 그 뭐 훌륭하시다. 기업인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두 번째, 좀 촌스럽다. 세 번째, 능력도 별로다. 좀 부패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영 싸움에서 왜 이겼느냐?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무섭냐? 이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지는 거를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나이 드신 분,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진보 좌파한테 넘어가. 그건 나라를 잃은 거지 선거에 진 게 아니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업도 자기 가문의 것이고 교회도 학교도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탐욕스럽다고 비판을 받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무섭냐?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책임.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키워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주인 없이 있는 것보다 주인 있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든 뭐든 언론사든. 그래야지 결정을 뭘 하는데. 그게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제가 이미지로 비유하자면 기본은 하는 식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왔어. 이제 우리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여기 잘하냐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기본은 한다, 기본은. 그러니까 밥을 사주고 욕을 안 먹는 정도 식당이에요. 한국의 보수나. 근데 우리가 딴 데를 가려 그러면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보 세력이 뭐 노무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저거 한번 먹어. 여기 뭐 생겼다는데 스파게티 집 찍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여기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하게 흔들린다고 본 것 같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세력은 보수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역시 그 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연대를 하면서 총선 때 그것이 종북 논쟁도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 뭐 TV 토론 때 이정희 그 보좌도 야 이게 뭐 야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이까지 왔느냐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거는 보수 아니냐 이랬는데 진보 진영의 숙제는 뭐냐면 원래 진보라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하고 경제 성장은 다 약합니다. 안보가 강한 진보가 없어요. 경제 성장 강한 진보가 없고 저기는 사회 경제적하고 문화적 이슈에서 강한 겁니다. 진보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안보 이슈가 주요 이슈가 아니고 경제 성장이 주요 이슈가 아니고 사회 경제적 이슈가 주요 이슈였는데 그다음에 후보 박근혜 후보가 복지, 경제 민주화, 민생을 미리 선정해 버렸잖아요, 그냥. 축구로 말하면 수비 축구를 한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때 후보를 뽑을 때 대중들이 세 가지 갖고 결정할 겁니다. 업적, 비전, 이미지입니다. 업적.
이 정치인의 과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정치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옛날 양김 같은 민주화를 싸워왔다. 노무현 그러면 지역주의를 위해 싸워왔다. 삼김과 싸워왔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엔 두 후보가 좀 더 약했죠. 그나마 박근혜 후보는 신뢰의 정치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약했어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비전은 두 후보당 사실 뭐 뚜렷하게 내놓은 게 없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평가인데 이 두 개가 별로 없다면 이미지인데 이건 현재 평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현재 평가에서는 누가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혁신의 이미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는 70년대부터 대중들에게 지도자로 각인돼 있죠. 당대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포스트레이디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참모의 이미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했죠. 그랬으면 이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겠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했던 한나라당의 혁신 정도의 강도와 폭에 비해서 총선을 지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그 혁신의 강도와 폭이 미흡했던 거죠. 그 평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당. 새누리당에 많은 문제가 있고 저는 당명 바꾼 거 참 반대하는 사람이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당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에 기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월드컵 4강 간 거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거다. 그런데 그게 한국 축구와 민주통합당의 아마 최고의 장면일지도 모른다. 그 뒤에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두 번의 월드컵이 더 있었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더 있었다. 이번에 거 빼고요. 그런데 두 번의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못 갔잖아요. 왜 못 갔느냐? 어느 나라든 자국 리그가 강하지 않는 나라는 축구가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국 리그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아무리 자국 리그가 강해도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죠. 외국 용병에 의해서 주도되는 축구팀들은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잉글랜드가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다니까요. 민주당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요. 박원순이다 안철수다. 이러니까 무너졌는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잘한 게 있습니다. 이 선출을 할 때 당원들 중심으로 뽑잖아요. 여기는요. 모바일 투표도 안 하고 국민참여 경선도 제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딴 데서 데려올 생각을 안 하는 당이에요. 이 당은. 전 그 점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봅니다. 지더라도 우리가 키운 사람 내서 지면 지는 거지. 뭘 꼬아서 하느냐. 이 전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이 조금 평가받았다. 뭐 정책에 대한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10대 공약을 놓고 비교해 보면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 한나라당 10대 공약이 셌어요. 새누리당 쪽에 10가지가 보면 이게 다 민생 공약이고 이쪽은 조금 추상화된 공약이어서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칼포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복을 약속하지 마라. 정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능력은 불행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상적 선의 실현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구체적 악의 제거를 위해서 힘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비타민도 좀 먹고 그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몸에 좋은 거 좀 먹어 이 얘기도 맞지만 나쁜 걸 먼저 없애라는 겁니다. 담배 끊고 폭식하지 말고 그래야지 밤새 술 마시고 와갖고 비타민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행한 요소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의료 개혁을 해갖고 사람의 수명을 늘려준다든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든가 이런 거지 행복을 국가가 정치가 약속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변해야 되고 보수가 그 동서고금 이래로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뭐 돈 많으면 좋겠다, 뭐 건강하면 좋겠다, 잘생기면 좋겠다,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여성 작가 조경란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가진 걸 사랑하면 행복하고 못 가진 걸 사랑하면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근데 제가 내리는 정의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이게 자유와 자율. 이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감옥에서 밤에 방문을 자기가 잠그느냐 아니면 밖에서 잠그느냐. 그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잠자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 선착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선착순이? 선착순 돌아보셨을 텐데 그거 10바퀴 뛰는 거를 알고 뛰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3바퀴만 뛰어도 힘든 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히 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5분 만에 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사회라는 건 전 딴 게 아니라고 봐요. 전 정치에 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젠다를 난아젠다로 바꾸는 기술이 정치예요.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그래서 그 나라에 불확실한 걸 없애주면 그게 선진정치, 민주정치예요. 여러분들 대기번호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 대기번호표 예를 많이 드는데 순번표라 그러나 뭐 이런 거. 90년대까지는요. 사람들이 한 줄 서기 캠페인도 했어요. 쎄치기 하지 맙시다. 아니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칸칸이 서 있는데 아니 여기는 줄이 없어서 서 있었는데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는 보면 줄이 빨리빨리 줄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대기번호표가 왜 좋냐면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공정합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 200번이 남았다. 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뽑았는데 20번 남았다. 화장실 갔다 오자. 뽑았는데 5번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이거부터 하고 가자. 저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을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걸 다 없애면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이 안 돼요.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의 재산이나 목숨이나 함부로 뺏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의 이념에 따라, 판사의 그날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뭐 로펌 변호사들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풀어줬다, 어떤 사람은 다시 가뒀다 막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죄를 져도 가서 어떤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달달달 떠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공천도 정치에서 공천을 하는데 내가 공천이 예를 들면 예비선거가 이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인사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어떻게 아무도 몰라. 선거법도 너무 복잡해서 몰라. 입시제도도 너무 복잡해서 몰라. 전문가도 몰라. 자기들도 몰라 만들어 놓고. 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조세도 교육도 국방도 단순. 복잡하면 할수록 누가 개입하냐. 권력이 개입하고 관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법에서 단하고 등만 다 드러내도 법조문에 쭉 가다가 단, 뭐 등 이게 권력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수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제가 계속 보수가 지켜야 될 3대 원칙을 자율, 공정, 책임으로 봅니다. 자율,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자율, 저는 민간이 하는 70%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제일 좋은 나라라고 봐요. 대학에서 학생들 뽑는 거 다 맡겨두라 이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업에서 무슨 산업에 진출하든 말든 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저는. 개입하지 말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이걸 하면 돼요. 되게 뭐 이게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데 11명씩 하는데 한쪽엔 12명 뛰고 한쪽엔 10명 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11명씩 뛰고 반칙하면 퇴장시키고 굉장히 엄벌해갖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재벌회장들은 다 집행유예거나 불구속이고 조그만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은 다 구속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분노가 있으니까. 입법부나 공정거래위나 모든 정부는 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자와 낙오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따라서 책임, 이게 국가가 할 일이다.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든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복지를 확대해서 어떤 경우든 인간답게 사는 거는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완전히 노숙자가 되거나 정말 인간 그러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최소한 의료 혜택은 받고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20세 이하의 남녀가 갖는 성적인 행위에서 처벌할 수 없다. 예컨대. 아이고, 그거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자율적이어도 그러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그게 성희롱이든 성폭행, 엄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그가 미성년자이면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책임은 뭐냐? 이거는 공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책임은 근데 그가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미성년자면 가중 처벌해야 된다. 예컨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쫙 일관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개입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수에 제가 이제 방송도 가끔 나오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문제가 제가 뭐 보수 진보 징도 나누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 중도 진보 이런 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표현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가 와서 병자도 고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율법학자들이. 그때 예수가 한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사람 나고 보수 났지 보수 나고 사람 났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 나고 뭐 진보 났지 진보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 정답이 없는 게 99.9%인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무슨 뭐 자연과학 같은 거는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 더하기 뭐 3이 5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과학은 어쨌든 답이 있다고 치자고요. 인문과학은 답이 없죠. 여기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정답이 어디 있어요. 아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10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100만 원 줘도 안 가지고 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하는 만큼의 문학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님이 조국인지 어저께 만난 여자인지 어떻게 알고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다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인 정치는요.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한미 FTA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상급식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견해가 있는 거죠. 견해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조금 한국의 역시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보수가 주류로 돼 있는 나라입니다. 보수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따라서 너무 강요를 하거든요. 양쪽으로 갈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촌스럽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이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보수와 새누리당이 조금 혁신을 해서 좀 안보 문제도 그렇고 좀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보수가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비주류의 혁명적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류의 그 혁신을 계속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던져진 숙제는 많은 문제도 있고 비판도 있는데 새누리당과 보수가 조금 길을 열고, 그 숙제는 이거죠. 왜 젊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가? 이게 숙제 아닙니까? 그렇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스프레소 세대, 자판기 세대가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에스프레소 세대는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다 이분들은 저것들이 버는 것들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비싼 커피를 마시고 다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문화적인 문제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제가 그 내용까지 얘기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20, 30대는요. 무지무지하게 가격했어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혁명론이라는 혁명론은 다 갖다 썼어요. 그때 주사파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무슨 하여튼 레볼루션 붙은 건 다 갖다 놨었어요. 뭐 얼마나 가격인지 몰라요. 뭐 재헌의회를 만들자, 뭐 인민노련, 뭐 혁명 그랬는데 그렇게 가격했는데 머리는 가격한데 머리는 좌파인데 몸은 우파예요. 그게 다 체제내화됐고 또 실제로 그때 다 노력도 했어요. 군사정부지만 저 사람들 쟤들 다 철이 없어서 저러니까 세계 여행도 좀 시켜주고 취직도 좀 시켜주고 그래.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지들이 직접 해보라 그래. 이렇게 다 포섭을 했어요. 체제 다 들어왔어요. 지금 20, 30대는 머리는 다 우파야. 시장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거부 안 해. 근데 몸이 좌파야, 몸이. 자기가 알바하고 1년에 500만 원, 몇십만 원도 못 버는데 그게 몸이 그냥 분노 덩어리야.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이걸 풀어줄 숙제가 있냐? 그건 여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죠. 이거 근데 너무 벌어져 있어갖고 이거 몰라요. 저 문화적 갭이.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니까 전략을 짤 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하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떠냐? 너희들도 우리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니들 모르겠다. 각자 따로 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젊은 애들이 저렇게 낙검수 듣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 낙검수인데 쟤들은 종편 저렇게 맨날 보는 게 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들 왜 저러고 있나. 갭이 더 커지는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한테 있냐.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메인스트림 주류는요 보수예요. 보수가 세웠고 보수가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갈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 보수의 핵심적 전인은 새누리당이에요. 보수는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새누리당이 하는 거예요. 진보파들은 정당이 그걸 갖고 있지 않고 시민단체라든가 뭐 문화계라든가 바깥에 있는데 보수는 그 정책 힘을 정당에다 다 위임해놨어요. 따라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정당이 위기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본은요 모든 정당이 지지율 합을 다 합쳐도 50%가 안 돼요. 우리는 정당 지지율 합을 합치면 80%가 되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성정당들을 비판하고 싫어하지만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니까 새누리당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진짜 부탁하는 건 옛날에 있던 방식, 그 논리를 갖다가 자꾸만 젊은 사람들 강요해 갖고 하는 거는 혁신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삼성전자는 오늘날까지도 국내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LG는 치약 만들고 있을 거고 삼성은 설탕 만들고 있을 거예요. 혁신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그런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게 혁신이다라는 얘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컨설팅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혼자 떠드는데 죄송하고 이 정도로.